자, 두 번째 단원, 전기였습니다. 마지막 단원, 고체 에너지띠와 반도체. 자, 우리가 앞에 수소 원자 모형 할 때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원자의 근처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위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고체인데, 고체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룬 거는 수소, 헬륨, 기체다, 맞죠?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넓지. 넓은데 고체는 어떻게 돼? 원자랑 원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좁은 거리에, 맞지? 자, 그러면 원자라는 게 주변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궤도가 불연속적으로 정해져 있다 했는데, 이런 똑같은 원자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엄청나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노? 얘나 에너지 준위가 다를 이유가 없잖아. 같은 원자니까.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 준위가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겹쳐지겠지. 맞습니까? 근데 에너지 준위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인데. 자, 에너지 준위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같은 n이 1번 궤도의 에너지더라도 조금의 차이는 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n이 1번인 에너지 준위가 뭐 한 10에 20승계 정도가 붙어 있다 하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원자에 에너지 준위가 붙으면서 살짝의 차이를 두는 거야, 차이를. 이런 식으로. n이 1번짜리 궤도가. 그러면 요 에너지 준위가 하나의 선이었는데 이런 선들이 살짝의 차이를 두고 꽤나 많은 선들이 붙어 있다, 맞죠?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에너지 띠라고 그래요. 에너지 띠.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에서 말고 고체에서 요런 이제 에너지 준위들이 똑같은 번호에 n이 1번, n이 2번, n이 3번 요런 번호의 에너지 준위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를 취한다 했을 때 요게 이제 에너지 띠예요. 그러면 요런 이제 전자들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지만 원자 번호가 큰 애들 있잖아.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이자 전자의 개수잖아. 그러면 전자를 밑에서 n이 1번 궤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다 보면 전자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궤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궤도가 만든 에너지 띠가 있겠지. 요런 에너지 띠를 원자 근처에서 최고로 이제 바깥에 있는 에너지 띠라고 해서 요게 원자가 띠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바깥에 있는 에너지띠를 우리가 이제 전도띠라고 그래, 전도띠. 요거 이제 요 밑에 요거 이제 원자가 띠랑 그 다음에 전도띠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들이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겹쳐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다 있을 텐데 당연히 이 원자가 띠 안에 있는 전자들은 다 에너지가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야. 하지만 근데 아까 선으로 표현할 때, 여기 에너지와 여기 에너지들은 전부 다 불연속적이다 표현했잖아. 에너지 준위가. 근데 요 띠 안에서만큼은, 요 띠 안에서는 우리가 불연속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 띠가 겹쳐져 있는 거잖아. 그 에너지 준위가. 그래서 에너지 띠 안에서는 에너지가 그냥 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원자가 띠 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다음 띠인 전도띠로 궤도 전이를 할 수가 있다, 맞지?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적어도 요 에너지띠는 에너지 한 개를 뜻하는 건 아니니까 요 전도띠와 에너지띠 사이에 요 틈, 요런 걸 이제 에너지띠 사이의 띠 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궤도 전이를 하면 그때 요 전자가 있던 요곳은 뭔가 구멍이 돼요. 양공 카능이 되고, 이 올라간 전자는 이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넘어간 전자는 더 이상 원자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애들을 자유전자라 그래, 자유전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왜 전기가 잘 통하는 고체를 뭐라 그래? 도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고체를 뭐라 그래? 부도체 내지 유전체, 절연체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인데, 전기가 잘 통하려면 전하가 잘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그래서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전하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운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요 단원에서 대표적으로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는 애가 요 올라간 전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올라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요 전자, 자유전자랑 전자가 올라가고 나면 원자과 띠에 생기는 구멍, 양공이라고 그래. 요 두 놈이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겠노? 전기가 잘 통하겠지? 전기 전도도가 좋아진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양공도, 요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전자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자, 여기에 뭔가 플러스 인을 뒀다 치자. 그러면 전자는 음의 부호를 띄고 있으니까 전자가 얘한테 끌려가겠지, 맞지? 근데 전자가 끌려가려고 해도 여기에 뭔가 전자가 끌려갈 수 있는 구멍이나 공간이 없으면 전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 자리를 양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노? 전자가 힘을 받아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지. 길을 터준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동을 하고 나면 전자가 양공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다시 양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한 번 더 전자가 이동하고 나면 전자 여기가 구멍이 되는 거지. 그러면 구멍만 봤을 때는 구멍이 어디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노?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맞지? 그러면 구멍이 전자랑 반대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니까 행동을 하니까 구멍이 플러스 부호를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양의 부호를 띈 것처럼 행동하는 구멍이나 해서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오케이. 그래서 양공과 자유전자 요 두 개가 전하를 운반하는 운반자 역할을 할 거다. 이 단원에서. 이게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한다. 여기서 넘어가 보면 방금 우리가 배운 에너지 띠, 요런 띠 구조로 고체의 그 종류를 구분을 해요. 전기가 잘 통하는 고체인 도체, 잘 안 통하는, 거의 안 통하는 부도체, 그 사이 어딘가에 좀 성질을 띠고 있는 반도체. 이렇게. 자, 근데 에너지 띠 그림을 보니까 여기 보라색으로 색칠된 게 밑에 있는 원자과 띠, 노란색으로 색칠된 게 그 전도띠라고 한번 해보자. 도체는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도체는 띠 안에서 뭐가 겹쳐져 있노?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겹쳐져 있다, 맞지? 그래서 아주 비교적 쉽게 전자가 충분히 전도띠로 잘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도띠에는 전자의 개수가 나머지 애들보다 훨씬 많겠지.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의 개수가 엄청 많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그래서 전기가 되게 잘 통하는 고체다 이거지. 나머지 반도체랑 부도체는 일단은 띠 간격이 있어. 띠 틈이. 이게 부도체구나. 띠 틈이 있어. 자, 띠 틈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애. 도체랑 구분하는데 도체는 얘가 띠 안에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겹쳐져 있고 겹쳐져 있다. 이걸로 구분하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얘는 겹쳐져 있는 건 아닌데 띠 간격이 좀 작으면 반도체. 띠 간격이 매우 커서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게 부도체. 오케이. 그래서 요 띠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 구분하는 거고 여기 보면 자 여기 전기전도도란 말이 나온다 맞지?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랑 비저항, 저항적 특징이 강한 놈이 비저항이 크다라고 표현해요. 자, 비저항과 전기전도도는 반대되는 개념이야. 자, 물질의 특성이야. 전기전도도가 매우 큰 물질이 당연히 뭐겠노? 도체. 전기전도도가 엄청 작은 게 부도체, 절연체 같은 애들이고. 자, 전기전도도는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얘랑 그냥 역수 관계에 있는 애가 요런 놈이 역수의 관계에 있는데 얘가 뭐 이름은 비저항이야. 말 그대로 저항적인 성질을 얼마만큼 강하게 띠고 있는 물질이니 물질의 특성이야, 특성. 그러면
비저항이 큰 물질이 뭐겠어? 얘랑 반대잖아. 비저항이 큰 물질은 전기 전도도가 작은 물질이란 거니까 부도체, 절연체, 뭐 유전체 이런 애들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애들. 그렇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자, 요거는 이제 저항을 그냥 이제 좀 저항값을 정의하는 방법인데, 회로에 들어갔을 때 저항이 하는 역할이 뭐야? 방해하는 거. 뭐를 방해하는 거?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 자, 그러면 전류가 잘 안 흐를수록 저항이 큰 거다, 맞지? 자,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원통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한번 얘를 판단 한번 해보자. 자, 저항은 우리가 레지스터 하면서 R이라고 적어요. 자, 원통형 저항이야. 전류는 약간 물 흐른다, 파이프에 물이 흐른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물이 흐르는 걸 방해하는 요소로 저항값을 결정할 건데, 면적이 A, 여기, 단면적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L, 그 다음에 저항을 어떤 물질로 만들었냐, 저항적인 성질이 얼마만큼 강한 물질로 만들었냐 하는 비저항, 로, 요 세 가지로 요 저항의 저항값을 결정한다 했을 때, 자, 일단 저항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파이프에 물이 흐르기가 좋나 안 좋나? 잘 흐르겠지 뭐. 면적이 크면 넓으니까. 그러면 저항적으로는 작다 이거지. 면적과 저항은 반비례다. 형식상으로 이렇게 저항이 뭐야?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것만 체크해 보자고. 그 다음에 파이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여기서 여기까지 전류가 흐르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저항값이 증가한다 이거지. 마지막에 당연히 도체보다는 부도체로 만들면 저항값이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저항적인 성질, 얼마만큼 저항적인 역할을 잘 하는 물질이냐 하는 게 비저항인데, 비저항이 큰 물질로 만들면 만들수록 저항값이 크다 이거지. 얘는 그 저항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특성이야. 같은 재질로 저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치면 당연히 뭐가 같은 거야? 로우가 같은 거야. 비저항이 같은 거야. 같은 물질로 만들어도 면적이 다를 수 있고 길이가 다를 수 있잖아. 저항값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같은 물질로 만들면 일단 비저항은 똑같은 거다. 문제로 가보자. 뭐, 자, 유연문석 1번. 자,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띠. 그게 원자가 띠. 원자가 띠 바로 바깥에 있는 애가 전도띠. 자, 전자를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궤도 전이시켜주면 이 전자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전자가 띠틈 에너지가 지금 E0네. 그러면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되고, 자유전자가 되고, 자유전자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 자유전자가 내려와서, 요때 내려올 때는 요 에너지만큼의 빛을 방출하겠지. 방출하고 내려오면 얘랑 이제 뭐 밑에 있는 구멍 같은 거 양궁이랑 결합하면 내려온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올라갔으니까 에너지 흡수. 나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이제로보단 크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사이는 에너지 뭐 그 준위 선 하나가 아니라 연속적인 이들의 모임이라 했잖아. 어디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보다 크다 이거지. 방출되는 에너지가. 그래서 틀렸고. 디귿 나에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원자과 띠는 수없이 많은 에너지 준위들의 모임이라 했잖아. 선들의 모임. 그러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모두 다 에너지가 같다 하면 안 되지. 틀렸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소 원자 모형 할 때는 N이 1번, N이 2번,
분명히 이렇게 선으로 그랬잖아.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딱 이 특정 값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가 이게 10.2였잖아. 10.3이라는 에너지를 얘가 흡수할 수 있나 없나? 없지. 올라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딱 칼같이 딱 잘라서 그것만 흡수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고체는 이런 선들이 여기 연속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여기도 연속적으로 있겠지. 여기에 있는 전자가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의 값이 특정되진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때 그냥 띠틈 에너지만큼이 아니라 띠틈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가고 또 방출해서 내려올 수 있다 이거지. 광동규. 자, 일로 보자. 다음. 자, A, B, C 고체들의 에너지 띠 구조인데, 자, 띠 구조 그림만 살펴봤을 때 겹친 건 누구고? 뭔가 같은 띠 안에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애. 얘지, 얘. 요런 애가 뭐라 했어? 도체. 띠가 나뉘어져 있는데 조금 많이 나뉘어지네. 요게 부도체, 요게 반도체.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서 기억, 상온에서 와, 전기 전도성은 C가 A보다 좋다. A가 도체잖아. 상온이든 말든 간에 A는 여기 있는 애들보다 월등히 좋지. 그래서 C가 A보다 좋다 했으니까 틀렸어. 니은, B는 온도가 높을수록 양공의 수가 증가한다. 자, B, 여기. 아, 온도가 높을수록. 제가 요거는 앞에 다시 돌아왔다가 가자. 하나 안 했네. 그 다음에 D것은 C에서 원자과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틀렸지? 다 다르다 했어. 자, 앞에 잠깐만 하나 안 하고 넘어. 여기 아까 요 그래프.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온도에 따라 좀 비교하는 건데, 자,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지?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가 Y축이 비장이야. 자, 기본적으로 비장이 큰 고체가 부도체지, 절연체. 그 다음에 중간점 되는 게 반도체. 비장이 매우 작아서 전기가 잘 통하는 고체가 도체. 그래서 아래에 깔릴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들의 변화 한번 보자. 도체는 어떻게 변하노? 비장이 조금 증가한다, 맞지? 근데 나머지 반도체랑 절연체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전부 다 비장값이 어떻게 돼? 조금씩 낮아진다, 맞지? 비장이 작아진다는 거는 전기가 조금 잘 통하게 된다는 거고, 비장이 커진다는 거는 전기가 잘 안 통하게 되는 거지, 맞지? 자, 일단은 온도를 높여준다는 행위 자체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도체가 나머지 두 놈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 온도를 올렸어. 온도를 올리면 에너지가 공급되는 행위라 했으니까, 이렇게 띠가 나뉘어져 있는 반도체나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여기로 올라가기가 부도체보다는 쉽다지만 어려워. 자,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 열 에너지 같은 걸 공급해주면 얘네들이 비교적 쉽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개수의 전자들이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되다 보니까 전기가 잘 통하게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비저항값이 내려가는 거야. 원래 얼마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도체는 안 그렇냐? 도체도 그래. 도체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니까 전자가 좀 더 많아지긴 하겠지. 근데 도체는 이미 뭐가 많아? 이렇게 온도 안 높여도 상온에서도 이미 뭐가 많아? 자유전자가 많다 맞지? 그래서 별로 영향을 안 받아. 장점인 영향을. 근데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연력학에서 배웠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맞지? 자,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커지겠지? 저항 내에서, 고체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단점인 요소가 부각되는 게 도체예요, 도체.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얘들이랑 다르게 저항값이 커진다 이거지. 나머지 두 애들은 다 저항값이 줄어들어. 비저항값이. 전기가 조금 잘 통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 봤던 문제에서도 여기 마찬가지로
얘 보면, 자, B는 지금 뭐예요? E가 간격이 있는데 얘보다는 좀 작은 반도체. 자,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비교적 조금 더 잘 생긴다 했잖아.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올라간다 했어. 그래서 양궁의 수가 증가한다. 얘가 올라가서 생기는 게 양궁이잖아. 그러면 양궁의 수가 증가한다. 맞지?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올라가고 그 자리에 생긴 구멍을 우리가 양궁이라 했죠. 양궁. 양궁의 개수가 많아진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저항값. 다시 한번 저항값식 한번 적어보죠. 저항값식은 어떤 저항적인 역할을 잘하는 어떤 물질로 만들었냐? 물질의 특성. 그 다음에 면적을 얼마만큼 크게 만들었냐? 면적이 커지면 저항으로서의 역할은 줄어든다. 저항값은 줄어든다.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진다. 요 세 개로 구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A, B, C 막대 모두 전기 전도도 같잖아. 전기 전도도는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 애냐? 그러니까 비저항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야. 근데 일단은 전기 전도도가 모두 똑같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세 막대기는 다 같은 물질로 만들었다 이거지. 이거 보면 물질 X, 같은 물질 X로 이루어진 애니까 일단 비저항 값이 다 같아. 자, 그러면 로우는 다 같고, 자, 여긴 당연히 뭐 비워놨는데 면적이겠지, 맞죠? 면적. 센티미터 제곱 돼 있으면 면적. 길이 저항값. 자, 비교 한번 해보자. 저항값 하나 비어있네. 얘들 둘이 비교해보자. 면적도 같고 같은 물질로 만들었고 그 대신에 길이가 2배니까 저항값도 2배다. 그러면 여기 저항값이 50이니까 여기 저항값은 25다. 기니 D 기억은 면적에 해당한다. 맞고 니은은 25지. 50보다 작다. 크다.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X의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길이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길이랑 면적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전도도는 무슨 물질이냐? 물질의 특성이라 했지. 길이 면적과는 관계없어. 일정하다. 맞죠? 오케이. 다음. 자, 전기 전도도 비교 한번 해보란다. 자, Y축이 저항값이야. X축이 지금 면적이고. 자,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게 길이인데, 길이는 맞춰놨을 거야. 어딨노? 길이가 같은 새 원통형 금속 막대. 자, 그러면, 자, 저항값 요거, 요렇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얘들은 길이는 다 같아. 자, B랑 A는 뭐가 같노? 면적이 같다, 맞지? A 저항과 B 저항은 면적도 같고 길이도 같은데 왜 A가 B보다 저항값이 3배 더 클까? 저항적인 역할을 비교하는 비저항이 A가 B보다 3배 더 크다 이거지. 그럼 얘가 전기 잘 안 통하는 물질로 만들었다 이 소리야. 얘보다. 자, 그러면 얘네들 둘은 B, C는 길이는 같지만 면적이 B보다 C가 2배 더 크잖아. 면적이 2배 더 크면 저항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 맞지? 그러면 저항값이 2분의 1 돼야 되는데 저항이 똑같네? 그러면 C가 B보다 B저항이 2배 더 큰 물질로 만들어서 그 면적 효과를 막았다 이거죠. 쌤쌤이다. 그러면 A, B, C 전기전도 B는 얘가 B장으로 있다 했잖아. B장이가 로우라면 얘가 얘보다 3배 더 크고 얘보다 얘가 2배 더 큰 물질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B저항이 3대 1대 2네. 전기 전도도라 했으니까 얘 뒤집어야지. 3대 1대 2의 역수비 얼마고? 3분의 1대 1분의 1대 2분의 1이잖아. 2대 곱해서 같은데 6대 3. 그거 하면 안 된대. 1대 2대 3의 역수비가 3대 2대 1 이거 하면 안 된대. 뒤집어야 돼 그냥. 넘어갑시다. 자, 얘도 저항값 비교하네요.
요거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식이 열었어. 저항값은 로 A분의 L이다 했는데 지금 Y축이 저항값이 Y축이고 X축이 길이가 X축이야. 자, 그리고 얘는 뭐가 같노? 단면적이 동일. 단면적이 동일하니까 어차피 얘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 자, 그러면 Y는 A분의 로 X.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A분의 로우 값이 같은 애들은 전부 다 Y는 같은 기울기 AX에 있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들은 전부 다 A분의 로우가 같은 애들이야. 근데 A가 어차피 다 같으니까 로우도 다 같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 같은 기울기에 있다는 게 A, B, C는 똑같은 물질로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D는 상대적으로 어떤 물질로 만든 거야? 요래 비교해보지 뭐 이렇게. 요래 비교하면 똑같은 면적, 똑같은 길인데 왜 얘가 저항이 더 커? 얘가 비저항이 더 큰 물질로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얘들 셋보다 비저항이 작은 물질이다. 그렇지? 뭐 XY 썼겠지 뭐. 순수 반도체 X로 이루어진 ABC와 순수 반도체 Y로 이루어진 D. Y가 X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다. 그렇지? 자, 기니 D. 전기 전도도는 X, Y 비교를 했으니까 X가 Y보다 작지? 저항이 큰 거니까. 그냥 틀렸고. 니은.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전기 전도도가 크다. 상관없어요. 전기 전도도는 물질의 특성이야. 디귿. Y에 도핑을 하면 D의 저항값이 작아진다. 일단 도핑은 바로 뒤에서 할 거야. 바로 좀 먼저 나왔다. 도핑이라는 애는 전기 전도도를 키우는 행위야. 얘는 틀렸어요. 얘는 맞다 이거지. 저항값이 작아진다. 전기 잘 통하게 만들려고 도핑하는 거야. 뒤에서 바로 할게.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좋아지게 만드는 게 도핑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항값이 작아진다. 얘는 맞아. 넘어와서 이거 이렇게 해보자. 자, 온도에 따른 곡선. 자, 하나가 따로 논다 했어. 누가 따로 놀아? 도체. 온도 안 높여도 어차피 많은 놈. 자유전자가 많은 놈. 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전기가 잘 통하는 장점보다는 뭐가 더 부각된다? 단점. 잘 이동 못한다, 전자들이. 그래서 저항, 비저항이 증가, 오히려 온도를 올릴수록 증가하는 얘가 도체예요. 나머지 두 개, 온도를 증가시키면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물질이 반도체. 비저항이 아주 큰 부도체.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자, 그러면 기니 D, 기억. A는 도체이다. 틀렸고. 니은. D 간격은 A가 B보다 크다. 간격이 큰 게 부도체지. 부도체가 B보다 간격이 크다. 맞죠? D 간격. 원자과 D랑 전도 D 사이 간격. 디귿. 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크다. 반대지. 전기 전도도가 작아진다. 자, 넘어가 봅시다. 반도체. 자, 순수 반도체인데, 혹시 반도체 기본 만드는 베이스 되는 애들이 누군지 들어봤어? 실리콘, SI, 규소, 그 다음에 저마늄. 얘네들이 14족 원소예요. 자, 14족 원소인 실리콘, 저마늄. 요런 애들을 기본으로 써, 반도체로. 자, 그러면 나는 뭐 화학적인 건 잘 모르는데, 실리콘 같은 얘가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 4개. 그러면 바깥에 4개의 전자들이 각각 SI가 주변에 있는 다른 SI들하고 공유 결합을 해.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는 결합인데. 그래서 얘가 전자를 혼자는 4개 가지고 있지만 하나씩 공유 결합을 하면서 요 SI가 전자 8개를 완성을 한다 맞지?
그러면 이게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전기 단원이잖아.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해야 돼. 전기가 잘 통하려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이렇게 꽉 붙잡혀 있는 전자들은 그런 역할을 못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4족으로 구성된 이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다, 안 좋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순수란 말을 쓰는 이유가 퓨어. 다른 애들이 섞여 있지 않고 SI들로만 구성된 이런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그래요. 근데 순수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안 써. 우리가 전기 전도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방금 전에 지문에 나왔던 이런 작업을 합니다. 도핑. 자, 14족이 아닌 애들을 넣어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14족보다 하나 낮은 거. 13족. 하나 높은 거. 15족. 이런 애들을 넣어줘요. 13족의 대표적인 게 붕소, 알루미늄. 이런 원소들. 그 다음에 15족의 대표적인 게 인, 비소, 아스테이트. 이런 걸 이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족인 애들이 순수, 퓨어한 반도체였으니까 13족이나 15족을 넣어줘서 도핑을 시키면 얘네들은 불순물이 들어갔다 해. 그냥 뭐 더러운 게 아니고 14족 원소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불순물이 이런 것들을 이제 도핑을 하면 자, 여기에 이제 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누구부터 돼 있노? 응, N형부터 돼 있네. 자, 15족인 인을 한번 넣어봤어. 자, 당연히 주변에 실리콘이 더 많겠지. 베이스니까. 자, 그러면 규소가 이렇게, SI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근데 인은 15족이라서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잖아. 그러면 하나씩 옆에 주변에 있는 SI들하고 공유 결합을 하고도 하나가 남는다, 맞지? 근데 이렇게 하나가 남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아주 불안정하게 붙어 있는 거야. 살짝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비교적 작은 에너지로 끊어내고 얘가 뭐 될 수 있는 거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15족 원소를 넣어준다. 도핑을 해봤더니 전기전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만들기가 쉬워졌다. 전기전도도가 좀 더 올라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도핑을 해서 반도체를 쓰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많아서 전자는 일단 마이너스 부호를 띄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전자가 많다라는 뜻으로 이런 반도체를 N형 반도체,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그래. N형 반도체.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 SI가 인으로 교체됐어. 그냥 그림 보고 판단한 거야. 교체됐어. 그러면 인은 15족 5개니까 하나 남고 이 하나 남은 전자가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기 좋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아질 거니까 전자가 대표적이니까 전자의 부호를 따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한다. 자, 근데 띠로도 한번 보자. 에너지 띠를 N형 반도체를 설명하는 에너지 띠가 이렇게 그려져요. 얘 원래 없잖아. 자,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이렇게 반도체는 있는데 전도띠랑 원자가띠 빼고 N형 반도체로 15족 원소를 도핑했더니 얘가 여기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어떤 전자를 표현하겠노?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잖아. 전도띠로 올라가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취급을 한다며 우리가. 그러면 아직까지 전도띠는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에너지 요만큼만 더 주면 쉽게 끊어져서 자유전자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자들 여기 있잖아. 여기. 요런 전자를 표현한 준이다. 여기. 에너지 준. N형 반도체 바로 밑에 전도띠 바로 밑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그려놓고 전자를 표현하면 이게 N형 반도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N형 네거티브라 했으니까 N형 반도체인 이 고체가 있으면 이 고체는 정기적으로 음의 성질을 띈다. 맞나 틀렸나? N형 반도체는
P는 플러스거든, 파지티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구분할 건데,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P형 반도체는 플러스다. 맞나 틀렸어? 틀린 얘기야. N형 반도체 여기서 이 N은 네거티브는 얘가 음의 부호를 띠고 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많은 애가 다수인 애가 누구다. 잠깐만. 요거 한번 보자. 기본적으로 이런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반도체가 퓨어한 반도체예요. 순수 반도체. 14족으로만 구성되네. 자, 퓨어한 반도체도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일부 올라가. 전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 구도 차이잖아. 올라가서 자유전자 되고 올라가고 난 자리, 여기는 뭐가 된다 했어요? 양공이 된다 했어. 맞지? 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 근데 별로 없어서 문제인 거야. 너무 없는 거지. 퓨어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는.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매우 안 좋으니까 도핑이란 걸 해. 15족으로. 그러면 여기 새로운 에너지 준위의 전자들이 생겨. 자, 이 전자들은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 전자는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는 아니잖아. 이 전자가 끊어져 나갔다고 해서 이 전자가 있던 자리가 구멍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올라가면 이거는 자유전자야. 맞아.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자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자유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맞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양공이 없냐? 양공도 있어. 몇 개. 원래 올라가던 놈 있잖아. 근데 양공보다는 자유전자가 다수다. 이 단원에서 양공과 자유전자는 전하가 흐르는데, 전하 운반하는데 도움이 되는 애들인데, 대표적으로 그 둘 중에 뭐가 다수인 반도체다. 자유전자가 다수인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하자 이거지. 자유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는.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퓨어 반도체 여기에 얘를 넣었잖아, 얘를. 인을 넣었잖아. 자, 인이 이온은 아니잖아. 인 자체도 뭐야? 중성이잖아요, 중성. SI 대신에 인을 넣었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 고체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띈 건 아니야. 중성이야, 중성. 아직까지는. 요런 애들을 이제 N형 반도체라고 한다, 이거지. 오케이. 하나 더 밑에 P형 반도체 한번 봅시다. 반대겠지, 반대. 자, 이번에는 하나 많은 15족이 아니라 하나 부족한 13족으로 도핑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또 SI들하고 중소 한번 해보자. 자, 공유 결합을 할 건데 13족이다 보니까 얘랑 마지막으로 공유 결합하기에는 하나가 부족하다, 맞지? 그러면 하나가 부족한 상태도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야.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받으면 여기에 불안정한 곳을 이 전자가 채우겠지. 그러면 채우는 순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양공이 되는 거야, 양공. 전자가 있던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에너지 띠로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데 전도띠랑 원자가띠 살짝 위에 새로운 준위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게 없을 때는 전자가 이까지 올라가야 자유전자가 되고 양공이 됐잖아. 근데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열어준 거지. 그러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까지 가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맞지? 그러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올라가고 나면 여기 뭐 생긴다 했어? 양공 생긴다 했잖아, 양공. 걔 중에는 이까지 올라가서 생기는 자유전자랑 양공도 있어. 하지만 다수는 누구다? 양공이 다수 생길 거다, 이거지. 자유전자보다. 그래서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전하 운반자 중에 다수인 게 양공인 반도체. 양공은 양의 전자랑 반대로 움직인다 해서 양의 성질을 띠는 것처럼 행동한다 했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은 반도체다라는 뜻으로 파지티브, P형 반도체다 이거지.
얘도 정기적인 성질은 중성이야. 중성. 전하를 띄고 있진 않아요. 아직. 오케이. 그래서 도핑이라는 행위는 전기 전도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준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 한번 가보자. 화장실? 급하나? 20분 남았는데. 빨리 갖다 놓. 갖다 놓.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보니까 얘는 뭐 특별히 다른 준위가 에너지 준위가 생긴 건 아닌 거 보니까 도핑을 안 한 무슨 반도체? 퓨어 반도체. 그래서 정직하게 원자가 띠에서 올라가서 양봉 하나, 자유전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상황이에요. 자, 기니디 보면 B 올라가고 난 자리는 양봉이다. 맞죠? 니은 A의 에너지는 전도띠에 있을 때가 원자가 띠에 있을 때보다 크다. A의 에너지는 A는 전자잖아, 전자. 전자가 밑에 있을 때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에너지가 큰 거지. 그래서 전도띠가 크다. 그 다음에 디귿. 띠 간격이 크기가 클수록 고체의 전기 전도성은 안 좋지. 띠 간격은 이거잖아. 띠 간격이 크다는 거는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잖아. 자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지. 반도체보다는 부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네. 안 좋다. 크기가 클수록. 오케이. 다음. 자, 실리콘들로 구성되어 있던 순수 반도체에 A 또는 B라는 애도 도핑했다, 맞지? 불순물을 넣어줬네.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A는 어떤 놈 같아? 하나가 비어있네. P형 반도체. 양궁이 많은 반도체로 몇 쪽 원소? 13쪽 원소로 도핑했을 거예요. 다음, B는 다리 하나 더 나와 있잖아. 하나 더 맞네. 15쪽 원소로 이렇게 도핑하면 어떤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자, 오른쪽은 에너지 띠 그림이야. 불순물에 의한 새로 만들어진 준위가 이렇게 두 개 만들어졌어요. 일단 요거는 어디에 좀 더 도움을 주는 거야? 아래에 있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맞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 전자는 아니니까 자유전자는 아니야. 하지만 길을 터줌으로써 뭐가 많이 생성될 수 있었어? 양공. 그럼 얘는 P형 반도체를 설명하는 거지. 얘다 이거지. 얘는 얘는 여기에 간당간당하게 있는 전자들을 표현했잖아.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자유전자가 아니지만 조금의 에너지로 자유전자가 되기 쉽다. 그 대신에 이 자리가 양궁이 생기진 않는다. 요거는 자유전자가 훨씬 다수인 N형 반도체를 설명하는 에너지 디그림이다. 그럼 얘가 얘. 그래 하면 되겠지. 기니 D 보면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15족이 13족보다 많지. 15족, 13족. B가 A보다 많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가에서 A를 첨가한 나는 얘는 P형 반도체잖아. 그러니까 A 맞네. 맞고. 디귿. 다의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는 양봉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 다 어딨노? 다의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는 양공? 어, 이거는 뭐 확실하게 틀렸고, 자유전자라고 해도 사실 틀린 거야, 맞지? 여기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뭐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야? 아직 자유전자가 되기 전에 그 전자잖아.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이 전자잖아. 음. 근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고 그냥 확실하게 틀린 이런 걸로 물어보겠지. 양공에 의해 만들어진다. 틀렸어. 오케이. PN 접합 다이오드 요거 간단하게 기호 정도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만든 도핑을 해서 전기 전도도를 올린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킵니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 반도체라고 하죠.
자, 일단은 P형 반도체 포지티브인 이유가 플러스라서가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다수라서 자유전자도 있고 양공도 있지만 둘 중에 뭐가 다수다. 양공이 다수다. 그래서 P형 반도체. 얘는 반대로 자유전자가 다수다 해서 N형 반도체. 그러면 여기에 양공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자유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두 개를 붙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노? 요 접합면 근처에서부터, 여기 접합면이야. 접합면 근처에서 보니까 이쪽은 확실히 양공이 많고 수소가 많고 이쪽은 헬륨이 많은 놈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되노? 확산이란 게 일어나겠지. 없는 쪽으로 가겠지. 그러면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전자도 접합면 쪽으로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노? 둘이 만나면 뭉치겠지, 맞지? 원래 따로 떨어져서 됐던 애들이잖아. 그러면 양공과 자유전자가 접합면 근처에서 만나서 쌍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나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들 둘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야 양공과 자유전자 역할을 할 건데 만나버리면 그냥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접합면 근처를 이제 자세하게 보면 자, 이쪽이 P형 반도체잖아. P형 반도체 쪽에는 무슨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노? 15족 대표적으로 인 이런 게 들어가 있었다 맞지? 자, 인은 지금 어떤 상태야? 인이 하나 남아 있었잖아. 이 하나 남아 있는 게 끊어지면 자유전자가 되고 자, P는 하나씩 주고도 하나가 남아 있었잖아. 불안정하게. 그치? 근데 얘가 끊어져서 자유전자가 됐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애들은 무슨 애들이야? 무슨 부호를 띨까? 얘는 5개 있어야 중성이잖아. 하나 잃었잖아. 그러면 플러스 부호를 띨 거야. 이런 애들이 지금 접합면 근처에 생겨날 거 아니야. 뭐고? 미안, 반대로 했다. 반대로 한 거 아이가? 여기 아무도 지적 안 했나? 예, 여기 P형 반도체인데.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은 애잖아. 15족이 아니라 몇 족? 13족 원소가 있겠지, 13족 원소. 그래서, 이거 아니야. 붕소. 하나씩 하고 하나가 부족한 애들. 근데 부족한 애한테 누가 왔어? 전자가 와서 결합을 해줬잖아. 양공에. 그래서 여기 붕소는 하나를 받은 상태겠지. 3개만 있어야 중성인 붕소인데 하나 받았잖아. 전자. 그러면 얘는 부호 뭐 띄겠노? 마이너스 띄겠지.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13족 원소들이 접합면 근처에서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방금 전에 한 거 이거야. 이제. 전자를 하나 떼줬으니까 플러스가 된 15족 원소들이 여기를 차지할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쪽 P형 반도체 쪽에는 음이온들이 다수 분포하게 될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쪽 접합면 근처에서는 양이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자, 항상 반응이 생기면 역반응이 생기거든, 자연은. 자, 그러면 처음 반응은 뭐였어? 양공이 다수인 P형 반도체에서 양공이 넘어가지. N형 반도체, 전자가 다수인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넘어가잖아.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이 P형 반도체 쪽에 무슨 층이 생겼어? 음이온층이 생겼잖아. 음이온층은 넘어오려는 전자를 밀어내겠지. 그래서 계속 무한히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넘어가다 보면 억제가 되는 거야, 억제가. 마찬가지로 양공이 넘어가려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으니까 양공이 확산돼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무슨 층이 자꾸 생겨? 플러스 층이 자꾸 생기잖아. 그래서 양공이 넘어가려는 걸 또 억제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무슨 상황이 되겠어? 넘어가려는 거를 막아주려는 힘이 같이 평형이 되면서 얘들이 뭔가 평형 상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의 접합면 사이에 어떤 층이 만들어진다. 층. 마이너스 층, 플러스 층.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근데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자, 잠깐만, 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자유전자 아니야. 뭐예요? 음이온을 표현한 거잖아. P형, 여기 분소 음이온. 여기는 인양이온. 그러면 여기는 자유전자랑 양공이 C가 말랐다 이거지. 없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화 운반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런 층을, 새로 생긴 층을 공핍층이라고 하는 거야. 공핍층. 자,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 만들었어. 자, 이거를 어디다 써먹냐면 PN 접합 다이오드는 얘는 기호가 이렇게 표현돼요. 기호에서 이미 뭔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얘 방향이 어느 방향 같노? 이쪽 방향.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전류의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얘는 한쪽 방향의 전류는 허용을 하는데 반대쪽으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허용을 안 해. 전류를 안 흐르게 해.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얘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정류작용이에요. 정류작용. 이런 거 정류작용이라고 돼.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저 PN 다이오드가 그 우리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 중에서 큰 거, 큰 대형 가전제품, 뭐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일반 콘센트 꼽아 쓰지. 이런 거. 이런 콘센트 꼽아 쓰잖아. 근데 소형 그 전자제품들, 대표적으로 휴대폰 충전할 때 휴대폰 충전기 잭이 이렇게 안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어댑터로 생겼단 말이야. 그 이유가 어댑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거 들어있어요. 다이오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거 220V의 이 전원은 전부 다 무슨 전원이에요? 교류야,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전원이야. 근데 우리 그 소형 가전제품들은 교류 전원으로 충전을 못 해. 못 쓴다, 이 말이야.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직류 전원으로만 쓸 수 있어. 그래서 교류 전원을 직류, 한쪽 방향으로 뭐 흐르게 만들어주는 게 얘 역할이에요.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허용하는 앤데, 여기 보면 이제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쪽에 이제 전압을 걸어줄 거야. 전류를 흘리려고. 자, 전압을 걸어주는데, 내가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부, 요게 플러스 극이란 뜻이야. 요게 마이너스 극이고. 자, 건전지를 연결해서 걸어줄 건데, 얘한테 플러스 극, 얘한테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노? 지금 여기에 양궁이 다수 있잖아. 여기에 자유전자가 다수 있고. 근데 양궁 쪽으로 무슨 극을 걸어줬어? 플러스 극을 걸어줬지. 그러면 플러스니까 양궁이 밀리겠지. 그리고 자유전자가 많은 N형 쪽에 마이너스 걸어줬지. 그러면 얘도 밀릴 거야, 맞지? 그러면 양궁과 자유전자가 다시 한번 어디서 만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 접합면에서 만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단 말이지. 공피층 때문에 물 건너가던 애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됐다 이거지. 그러면 양공, 플러스를 뜬 것처럼 행동하는 양공들이 이쪽 다시 접합면 쪽으로 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전류의 방향은 처음에 과학자가 잘못 정했던 거죠. 과학자들이 플러스의 이동 방향을 정했지. 실제로 흐르는 건 전자인데 전자의 흐름과 반대로 정했잖아. 근데 그냥 쓰자 됐잖아.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고치기 늦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전자가 마이너스 걸어줘서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하잖아. 이동하면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지, 이 방향. 그래서 건전지 연결했더니 양분과 자유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모이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허용하는 방향의 전류야.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는 허용을 해요. P로 들어와서 N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기호가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전류를 허용하는 다이오드다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연결하면 여기서 건전지를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로 연결하면, 자, 여기 마이너스 극 연결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양공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맞습니까?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여기에 전자들도 이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했으니까, 플러스를 연결했으니까, 여기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양공과 자율전자들이 접합면 쪽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흩어지지. 이 상황은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가 요 방향으로 뭔가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든다 해서 이 방향은 얘가 이제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이오드가 있어. 회로에 어떤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볼까? 이렇게 흘렀대.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연결된 다이오드야? 어디가 P형? P형 쪽에 플러스, N형 쪽에 마이너스가 잘 걸려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P형, 얘가 N형. 그리고 이 다이오드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다? P형 쪽 양공과 N형 쪽 자율전자가 접합면으로 모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오케이. 그래도 5분 남았으니까. 자, 요거 다음 시간에 반복할 건데, 자, 한번 보면, 자, 정류회로, 이 말이 이런 신호를 교류라고 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류 신호가 들어왔어. 자, 근데 얘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허용하는 다이오드야. 그러면 어느 방향이 얘가 허용하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얘를 지나고 난 회로의 신호는 뭐만 남아있어야 돼? 한쪽만 남아있습니다. 한쪽만. 다른 한쪽은 걸러진 거지. 그래서 지금 뭐가 남아있어? 요 놈만 남아있지. 그러면 얘가 허용하는 애들이 이 방향을 허용한다 이거지. 이 방향. 그리고 이 방향의 신호는 다 얘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막았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류회로예요. 그러면 요런 애들은 직류 전원이에요. 직류. 그래서 아까 휴대폰 충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 이거지. 자,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만약에 신호라면 다 살려야 되잖아. 다 살려야 되는데 위에 거는 살렸는데 얘는 밑에 거는 다 없앴잖아. 근데 다이오드 한 개만 쓰면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없앨 수밖에 없는데 다이오드를 몇 개 쓰면 4개를 잘 쓰면 둘 다 살릴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수 있다. 요까지가 이제 끝이야. 요 단어는 요게.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다이오드가 4개 쓰는데 어차피 대부분 90% 이상의 문제들은 형식이 다 똑같아. 4개 쓰는 회로가 나오면 대각선 2개를 보는 거야. 요거 2개, 대각선 2개, 요거 2개.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뭔데? 빨리. 내가 하지 뭐.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이게 PD, 얘가 꺼졌어, 얘가 꺼졌어, 패드가. 다 따랐어. 시간 끄는 중 같은데. 자, 가보자. 야, 요거 하자. 자, 요런 회로야. 자, 회로를 여기 총 4개 다이오드. 하나, 둘, 셋, 4개 다이오드 쓸 거야. 자, 근데 의도가 딱 보이잖아. 자, 이 전원은 왼쪽이 플러스잖아. 자, 이 건전지가 연결돼서 전류가 흐르려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잘 흘려야 되고, 요게 스위치 요로 연결돼서 얘 연결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방향은 얘네들 둘이가 허용하는 거야. 얘네들 둘이가. 나머지 반대 방향의 둘이는 얘네들 둘이가 허용하는 거야. 자, 문제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정해보면 요 1번 건전지를 연결하면 파란색 둘이가 허용한다고 치자. 자, 그러면 전류가 연결했어.
전류가 들어가는데 얘는 허용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는 거야. 이 다이오드가 아니지. 반대편 다이오드인 거지. 전류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허용돼야 돼. 그러면 여기는 요런 애가 되고, 여기는 반대로 요런 애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전류가 들어갔어. 1로 가도 되는데 문제가 그렇게 안 쓰나? 왜냐하면 저항 이거 쓸 거거든. 저항 이거 쓰고 싶어서 하는 회로거든. 그래서 1로 보내지 않고 이 전류를 위로 보냅니다. 위로. 얘들 둘이가 팀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오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니까 얘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올라온 전류를 얘가 쓰겠지. 얘가 흐르게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건전지가 연결되면 전류가 이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가서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다이오드 때문에 허용이 됐다 이거지. 자, 이제 스위치를 여기 연결하면 우리 의도가 얘가 아니라 얘가 허용하면 되잖아. 자, 전류 이제 반향 반대다. 건전지 여기에 플러스니까 전류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쪽으로 허용되지. 위로 가서 이쪽으로 가지. 하고 들어온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 요거를 대체해서 그리는 게 교류 신호야, 교류 신호. 얘는 한 방으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류는 얘가 허용하고, 이런 전류는 얘가 허용하는 그런 회로다.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뭐 했어? 이 저항 쓴다 했지? 얘가 핵심이야.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파란색으로 나가봐. 전류 나가면 이렇게 가면 이 저항의 전류 어디로 흐르노? 이쪽으로 흐르지.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들어가도 어떻게 전류가 흘러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그러면 이렇게 주든 이렇게 주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 이 저항에는 흐르는 전류를 같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전류 흘려서 충전할 수 있잖아. 정류회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알았다. 숙제 받아가야지. 숙제 받아가야지. 자, 숙제는 전기력 지난 시간에 그거 냈던 거 이어서 자, 67번까지 냈지. 61페이지 68번부터 그거 마무리하고 120번까지 마무리하고 근데 진짜 여기 문제들은 금방금방 푼다. 그 다음에 뒤에 요 두 번째 이번에 배운 것도 객관식의 116페이지의 1번부터 다이오드 회로선까지 24번까지 풀자. 24번까지.